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대장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퇴근길에, 양산 가시는 길에 그 거리에 나오셔서 응원하시고 환호를 보내주셨던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전 대통령이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자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뜨거운 박수와 호응으로 대통령을 맞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지키고 싶었던 정부였고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불운의 정부가 됐지만 정말 대통령의 노력만큼은 저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점이었구나. 그걸 느낄 날들이 얼마 지나지 않지 않을까. 5년간 그렇게 분투를 했지만 결국 보수 언론과 대한민국의 소위 길콩 카르텔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온갖 프레임에 결국 이 정부는 굴복당했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마지막에는 다 들어야 했어요, 대통령은. 우리 진영 스피커들도 진짜 대놓고 대통령 까기 시작하고. 근데 저는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낙연을 당대표를 뽑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당이 완전히 분리된 거. 지지자와 당이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거. 저는 이게 끝내 패인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조국도 지키지 못하고 추미애도 지키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몸 바쳐 싸웠던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버려버리는 그리고 지지자들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들을 현실적으로 처분해버리는 이런 현실론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우리 진영에서 자가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참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우리 진영의 빅스피커들 중에 대통령 대놓고 까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믿으라며. 나만 믿으면 된다며 했던 사람들이 한 번은 자기가 했던 길을 돌아가기를. 정말 이게 대통령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진영의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대통령은 그냥 골키퍼일 뿐이에요. 플레이어는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원석에 있는 사람들 뿐이야. 응원해주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대편은 골대 앞에서 열심히 반칙하면서 골을 넣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골 들어가면 다 대통령 골키퍼 탓을 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골 먹으면 다 대통령을 탓을 하면서 얘 대통령이 포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스피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본인들이 지금 이 민주당의 구조와 민주당 안에 있는 이 힘의 권력 관계, 이 계파의 관계를 다 무시하면서 지금 그 골 들어가면 골키퍼 욕하듯이 대통령을 이렇게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대통령도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 진영에 싸우는 스피커들도 지켜주지 못했고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위해 싸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영은 책사도 없고 다 현실론자만 있는 거야. 아니면 선거의 노예들만 만들어 놓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은 정신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정부를 선출하는 게 우리 스스로 분열함으로써 실패한 거라고 보거든요. 제발 구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재명이 들어오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재명의 선거 캠프가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꾸려졌나요? 선거 왜 말아먹었죠? 자기의 선거 캠프조차도 제대로 꾸릴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구조예요. 비대위원 하나도 제대로 누구 하나도 꽂을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구조고요. 박지원 저렇게 난리치는데도 못 자릅니다. 지지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윤호중 저러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견제할 힘이 없어요, 사실상의 힘이. 왜 그런 부분은 안 봤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드하기보다는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그 답답함이라는 건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한 나라의 어떤 수장으로서 정치라는 걸 배제하고 한 나라의 그 수준을 끌고 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통령만큼의 괴력을 발휘한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결과를 가지고. 일단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이제 반지성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저 어저께 윤석열의 취임사를 본 건 아닌데 슬쩍 듣는 게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데 진짜 푹 웃음이 나오는 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사실은 윤석열이 당선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반지성주의가 팽배한 거 아닙니까? 친일파와 부패와 비리 검사들이 일베들이 똑같은 표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게 소위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우리 그 SF 소설의 거장이죠. 이 사람이 아마 처음 썼던 말일 거예요. 반지성주의, anti-intellectualism. 이분이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썼을 때 했던 말이 그 취지는 뭐였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반지성주의의 노예가 돼버렸다. 왜냐? 반지성주의라는 게 우리 정치와 문화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은. 왜? 인간이 지성적인 것 같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반지성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 반지성과 이 지성이 혼재하고 그들의 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지성이 지성을 누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지성이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치처럼. 무지한 인간이 이 지성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미디어와 여론을 주도할 때. 이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거든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비판했던 거는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결국은 반지성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무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결국은 동등하잖아, 한 표로서. 그게 동등하니까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이만큼 힘들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 작가가 풍자한 거였거든요. 난 여기서 이 사람의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제 지성이 반지성이 지성을 누르고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어떠한 부패와 비리, 말장난과 술수도 다 용인이 됩니다. 왜? 언론이 받쳐주니까. 언론이 반지성과 지성을 동등하게 만들어주고 거짓말과 진짜를,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다 혼재해서 동등하게 양비론으로 보도해주고 결국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등장한 다음부터.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한동훈도 보세요. 지 얘기 딱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하지 않았냐. 조국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제 사람도 저랬는데 나는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고 언론은 그냥 그걸 그대로 써주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팽배해 있는 이 반지성주의는 결국 거짓과 진실이 1대1의 동등한 값을 가진다는 거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러면 여론의 형성이 그럼 1대1의 공과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국진당이 1대1의 등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99대 1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반지성주의를 깔고 있으면서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표면으로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이 상황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진짜 우리 사회는 그냥 보통의 청년과 일베가 구분이 안 되고요. 꼴패미와 패미가 구분이 안 되고요. 학자와 지성인이 구분이 안 돼요. 온갖 잡것들이 나와가지고 지성인 행세를 하고 평론가 행세를 하고 학자 행세를 하면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일베들이 청년의 대표가 돼서 당대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되고 범죄자의 끝판왕들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청와대를 접수하는 이런 상황이
그냥 반지성이라는 이 바탕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그냥 1대1의 등가성을 가지고 40대 50대의 구도, 49대 51의 구도로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용인이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대응을 못한 거, 청문회 대응 못한 거는 민주당은 진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민주당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 한동훈이 여러분 대답한 걸 보시면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이 사람이 전가해보도처럼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물어보면 우리 딸이 지금 죽으려고 한다. 우리 딸이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받아서 지금 죽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아예 철벽 방어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러고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청문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이 거짓말을 수도 없이 쏟아냈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도 반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한동훈 까고 공격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 이런 아마추어가 어딨어. 진짜 깝깝할 뻔. 근데 한동훈이 진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넘어갔는데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이 김건희와의 이 332회 통화. 332회 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윤석열하고 통화가 안 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김건희한테 연락한 거고 하나하나 카톡을 샜기 때문에 사실은 다 세보면 얼마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게 황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카톡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3달간 김건희가 332회를 하면서 윤석열과는 카톡과 전화를 포함해서 2700회를 했어요. 근데 2700회 통화하고 카톡하는 게 모자라서 김건희한테 332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3000번의 카톡과 통화를 한 거예요. 3달 동안. 거의 3달에 가까워 동안. 한 달에 1000건씩.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상관없이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셋이서.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윤석열하고 2700회 정도도 통화하는데도 윤석열하고 통화가 안 돼가지고 건희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 썩으리 형이랑 통화가 안 돼. 연결이 안 돼. 나 어떡해. 맨날 술 처먹고 전화해가지고 김건희한테 주사를 부린 건지. 그게 아니면 이게 332회가 자기 상관의 부인과 통화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는 김건희한테 술 처먹고 전화해가지고 나 썩으리 형 너무 좋은데 나를 자꾸 피해. 다른 애들하고 자꾸 놀아. 나 썩으리하고 통화 좀 시켜줘. 이거 아닌 이상은 아니면 김건희와 윤석열이 있는 꼴조차도 못 봐가지고 한동훈이 맨날 전화하고 카톡해갖고 방해해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면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사적으로 본다면 그냥 한마디로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동업자 관계인 거예요. 이 통화만 보면 서로 무언가를 공모하고 이랬다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제대로 접근을 못했어요. 윤석열과 연결이 안 돼서 332일 통화했는데 그 동안에 윤석열과 2700회를 통화했단 말이에요. 카톡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계속해서 했는데도 이거 대응을 못한 민주당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이제 윤석열이 취임했습니다. 한숨이 납니다. 한숨만.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